미국 증시가 나흘 만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간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다우지수가 또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을 세웠으나 랠리 지속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와 0.1%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4년 반 만에 최고치에서 조정을 보이며 주춤거렸습니다. 영국 대표 통신사인 보다폰이 미국의 버라이존과 인수합병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로 시장이 다소 상승했지만 지난해 4분기 유로존 수정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로 유지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07%,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35%, 0.62%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의 여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고용계획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은 오는 19일에서 2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됩니다. 2월 미국 민간 순고용이 19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7만 명을 크게 앞지른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이 16만 4천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제조업 건설 등의 부문에서의 고용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1월 내구재 주문은 앞서 발표된 5.2% 감소에서 4.9% 감소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국방 부문 주문이 크게 줄어든 탓에 항공 부문을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6.3% 증가해서 7.2% 증가로 더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2013 회계연도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회출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67표, 반대 15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에서 오는 9월 말까지의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상원에서만 승인되면 일단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 표결 처리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지만 앞서 지난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시퀘스터 막판 협상이 불발된 뒤 공화당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상원 통과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정치가 조정 예비치와 같은 마이너스 0.6%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유로존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식적인 경기 침체기에 진입했습니다. 수출이 0.9%나 감소하며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끌어내렸고 수입은 0.9% 감소했고 정부 지출은 0.1%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업 설비 투자와 가계 지출도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14,300을 뛰어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강보합 정도에 머물면서 전체적으로는 차익 매물에 숨고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전일 랠리에 따른 부담으로 숨고르기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조로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2020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IT주들은 상승했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 신고가 행진에 한 걸음 물러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 전망은 어떠한지 글로벌 이슈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코너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야간 선물 동향, 그리고 오늘의 시황과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고요. 선물 옵션 시장 마찬가지로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썼다고요?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혼주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4,3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며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이 지속된 가운데 나스닥 중심으로 숨고르기가 전개되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지속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296까지 42포인트 상승하고 S&P 500은 1,541까지 1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222포인트까지 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해 다우가 장중 14,320포인트까지 상승하며 14,3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 지속되었고 S&P 500 지수는 장중 하락 반전 후 강보합에 마감하여 이틀 연속 5년 반 만에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였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토포 하락 마감에 전일 13년 내 최고치 경신 후 숨고르기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전일 최고치 경신 후 오늘 또 상승세가 이어지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었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의 견제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여 장중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금융, 소재주 중심으로 주도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3월 베이지복을 통해 정부의 재정 정책과 헬스케어 정책으로 인해 미국 소비와 고용이 정체되는 등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하여 시장에 부담이 되었지만 10개 수답 발동 이후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 하원에서 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상원 통과만 되면 정부의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고 6월 민간 고용이 19만 8천 명을 기록해 예상치 17만 명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1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2.0% 감소해 12월 1.8% 증가 대비 악화된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 2.2% 감소보다 나은 편이었고 운송 부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1.3% 증가해서 시장에 안도감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1월 내구재 주문은 역시 5.2% 감소해서 4.9% 감소로 축소되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금융, 철강, 비철금속, 일본 관련 그리고 항공, 방위업종 등을 중심으로 99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90%로 상승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22개, 나스닥 100 종목 중 48개, S&P 500 종목 중 265개 종목이 상승해 다우는 상승 종목 수가 70%를 상회하였으나 S&P 500은 50%, 나스닥은 50%를 하회하여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3.2% 급등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 휴렛패커드, JP모간, US 엑스스틸, 알쿠아,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스위스포, 델컴부터 오라클, 자이온 뱅코프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고 특히 JP모간,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델컴부터 자이온 뱅코프 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정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반면에 전일 반등했던 애플은 오늘 재차 하락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매수 지속 전략입니다.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중장기 상승 추세 지속 중이며 상승과 조정 흐름이 혼재되며 주도주 중심으로 계단식 그리고 순환매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하되 주도주 중심으로 공략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추가 상승 전망하지만 중간중간 조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일단은 착안하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시장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0.05포인트 상승한 267.55포인트에 마쳤습니다. 고점 268.10, 저점 267.00으로 1.1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5,411 계약으로
전일 대비 소폭 감소하였는데 만기를 일주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하면 야간 시장 거래량이 이전물 거래량 일평균 3 내지 4만 계약과 3 내지 4만 계약 거래에 비교하면은 거래량이 대단히 부진한 것이 지속되고 있어서 야간 선물 시장에 이상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에 주간 시장 종가인 267.50을 기준으로 해서 24시 이전에는 267.80 전후에서 강보와 박스권을 지속하고 미증시 개장 이후에는 약보와 박스권이 지속되다 장막판 반등의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159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190계약, 기관이 14계약 매수하여 전일에 이어 개인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대결하였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장중 뚜렷한 매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매수와 매도 사이에 갈팡질팡하다 자정 이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후 수량을 늘린 반면 개인은 매도로 전환하여 매도량을 늘렸으며 기관은 관망세로 전환하여 마쳤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모든 매매 주체들이 자신감이 결여된 채 연일 야간 시장에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변동성 감소로 콜, 풋옵션 모두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선물지수가 보합권을 중심으로 소폭 등락을 반복하자 장중 풋옵션과 풋옵션 모두 10% 이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장막판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주간 시장에 이어 옵션 양매도 장세가 만기를 앞두고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 출발은 어떨까요? 오늘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시초가 갭 상승해 종합지수 2033포인트에 출발하였으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력 매도하고 원화 강세가 재현되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환율 피해주들을 중심으로 모두 정강 후약이 재현되며 강보하고 당일 저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장 초반 2배 가까이 급등했던 콜옵션이 보합권까지 50% 가까이 고점 대비 폭락하고 장 초반 50% 가까이 급락했던 풋옵션이 2배 가까이 폭등해 낙폭을 축소한 약보합에 마감하여 선물과 옵션 만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또다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종합지수 1970에서 2030포인트, 선물지수로 263에서 270포인트의 낙스권이 지속되며 2000포인트 안착하, 2030포인트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나 선물, 옵션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 기관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선물 매매 때문에 박스권 고점 돌파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은 중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되 선물 옵션은 다음 주 만기까지 박스권이 지속될 수 있으니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단기 매매 위주로 선물지수 263에서 270포인트의 박스권 대응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3월 만기 지수는 전일과 같이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65에서 270포인트 사이를 보면서 박스권에 같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에 종합지수 2025 선물지수 268포인트 돌파를 시도하며 종합지수 2010에서 2035 선물지수로 265에서 27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눈치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매물 부담이 지속되며 박스권 조정 국면에 좀 대비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반등 시 선물 268포인트에서 268.50포인트 사이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266.00포인트 전후에서 청산하고 265포인트 전후에서는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상과 다를 경우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시 무조건 손절매한 후 시장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고점은 종합지수 2025 선물지수로 268.50, 저점은 종합지수로 2005 선물지수로 265.50을 제시하며 하락시 지지선은 선물지수 266포인트,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8.50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5에서 상한선 200,
270포인트 사이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옵션 매도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쌍대각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어 장 초반 변동성 매도로 옵션 매수보다는 옵션 매도와 합성 전략 중심으로 대응하고 방향성은 중립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과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콜 매도와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을 구사하고 변동성 매도 전략만으로는 양대각성 스프레드 전략과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합니다.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 감소 시 유리하고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내가격 매수에 풋 등가격 매도하여 지수가 하락 시 유리하며 양대각선 매도 전략은 콜옵션 4월물 270을 매수하고 콜옵션 3월물 265를 매도하는 콜 대각선 매도 플러스 풋옵션 4월물 265를 매수하고 풋옵션 3월물 270을 매도하는 풋 대각선 매도를 합성하여 265에서 27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을 전제로 한 캘린더 스프레드 변동성 매도 전략이며 스트랩 매도 전략은 콜과 풋옵션 양매도 전략 중 콜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옵션 양매도로 큰 수익이 가능한 박스권 옵션 매도 박스권 옵션 매도 중 공격적인 전략이므로 선물지수 기준으로 271포인트 박스권 돌파 시까지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차익 매물에 숨고르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다우지수가 추가 상승이냐 조정이냐 걱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제가 보더라도요. 오늘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다우지수는 플러스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0.3% 올랐는데요. 14,296 사상 최고치를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호조세로 나왔고, 그다음에 베이지북의 미국의 경기 수준 이런 부분도 점진적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내용을 미쳤고요. 역시 미 다우지수의 견인은 현재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구 전략 이런 부분의 내용이 조금은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상하원에서 버냉키 의장이 굳건하게 그 양적 완화 카드의 지속성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는 점, 이런 점이 심리적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셨고요. 한편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예비치와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4분기가 조금 올라왔죠. 플러스 0.1 정도로 올라왔는데요. 유로존은 그렇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비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0.6%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변동치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동일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수치는 마이너스 0.1 정도였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나빠진 수치가 나와서 1분기와 2분기 올해 상반기의 경기 성장도 조금은 현재 어려운 국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성장을 보면 지난해 2분기부터 현재 4분기 잠정치까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권에 현재 머물고 있고, 실업률도 유로존 11.9% 최근의 수치죠. 11.9%로 여전히 좀 좋지 않고, 서비스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경기 확장 기준인 50을 밑돌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고민이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초 유럽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3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0.3 정도도 비교적 보수적으로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 때 현재 잠정치가 마이너스 0.6으로 내려갔고, 3분기 마이너스 0.1보다도 현재 조금 더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로존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그리는 부분은 상반기 때 제로 성장까지는 조금 만회가 되다가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전체 성장률 수치가 마이너스 0.3 정도에서 방어하는 것을 현재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으로 나왔기 때문에 1분기 때 마이너스 0.6보다는 소폭 줄어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ECB의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드라기 총재의 입을 주시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 긴축에 반발하는 기류들이 현재 아일랜드나 스페인,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도 상당히 강성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최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존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서는 모종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긴축 이행과 이런 그 재정 불량 국가의 내용들, 재정 적자 감축 시한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분위기가 현재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온 것이 이제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시한을 5년 정도 더 연장해 주는 쪽에서 내용이 토로가 됐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현재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에도 추가적인 구제금융 신청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료나 내용으로 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현재 연정 구성이 불투명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메르켈 총리 입장으로서도 유로존을 다잡고 이렇게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다소 불만이 많은 재정적자 감축 시한에 대한 유연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류가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5일 서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향후 정치 지형도 안개 속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들어볼게요. 암 투병 때문에 저희가 1월 4일 날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독하다는 얘기를 다뤄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 이슈로 다뤄드리는 부분은 유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다뤄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2년간의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쿠바에서의 수술이 그나마 좋지 않은 흐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1개월여 회복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유구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30일 내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현재 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과 야권의 엘리케 카플레레스 후보의 2파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베스는 암 수술을 떠나기 직후에, 쿠바로 떠나기 직후에 자신이 만약에 유고할 경우, 수술 중에 유고할 경우 마두로 부통령이 자기의 그 권한을
대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국민들에게 주문을 했는데요. 총선에서 이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가 나올지도 궁금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차베스 유고로 국제유가는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제 사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이제 WTI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조금은 장기적으로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상품 시장에서 WTI 가격은 배럴당 $90 43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를 원유를 생산해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최대 생산량 규모는 약 285만 배럴 정도인데요. 현재 177만 배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중에 100만 배럴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그 상품 시장에서 이 텍사스산 원유 가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영향에서 가격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재총선 이후 야당 후보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부통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영향도 차별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생산량이나 수출을 통제해온 부분에서는 경제를 살리기가 워낙 현재 급선무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가의 악영향으로 유가에는 조금 더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원유 가격 하락은 세계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요? 네. 앞서 이제 악영향이라고 얘기를 드린 것은 이제 원유 생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적 기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오페크 산유국가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 하락은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세계 경제에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유 산유국은 이런 그 유가의 가격에 아주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그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수출 비중에서도 미국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새롭게 들어서는 새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요인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상승 탄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202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IT가 상승했지만 자동차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엿새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이 주춤한 가운데 전고점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냐 추가 상승이냐 갈팡질팡 걱정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간은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약간은 좀 안타까웠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4.1포인트, 0.2%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020선 회복하면서 마감하였지만은 역시나 좀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런 상승세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상반수 매수세가 나왔지만은 역시나 지수 부담에 따른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갖고 약간의 매물 압박감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상승 탄력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6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힘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던 역시나 55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계속적인 최근 몇 년 동안의 저항 라인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가격대인 만큼 과연 지금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어제장도 약간은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특징주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장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감이 컸던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조금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KTNG라든가 그리고 한동약품, 이 금연과 관련된 또한 담배와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방산주들도 역시나 북한의 강경 발언에 따라 갖고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테마 형성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종목별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 쪽으로 차익 매물 나왔다라는 거 조금 특징적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장 정리부터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점들이 체크 포인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승세를 어느 정도 제한시키는 그런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점차적으로 북한의 이 강경 발언 강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갖고 투자자들의 있어서는 불안 심리가 약간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그 북한 이슈는 최근에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투심에 있어서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동안 강세 흐름 보인 업종군 쪽으로 해서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IT 관련된 부분은 예외지만은 IT 부품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어제장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이 압박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시점 그동안 강했던 업종군 쪽으로 투자 심리가 변화되는지를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의 전인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장 여파에 대해서는 약간은 영향력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중국과 관련된 정책군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내 업체들에 있어서는 호재와 악재로 그 업체들에 있어서는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중국 관련된 이슈 계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음 주에 아무래도 이 3월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약간의 이 프로그램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 갖고 대형주 중심 장세냐 아니면은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 장세 내리냐 계속적으로 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장부터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프로그램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보자 하셨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지금 시점 낙폭과대 업종군에 대한 반등세가 약간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도 업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IT 관련된 업종군들이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 약했던 업종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야지만이 지수는 좀 하락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020포인트 이상에 대한 2040, 2050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폭과대 업종군들에 대한 움직임 체크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대형주 중심의 종목 접근 시에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제장 장 초반의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경기 민감 업종이 아닌 경기 방어 업종군, 즉 내수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하락폭이 약간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IT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어제장 이러한 분위기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내수 관련된 업종군들 약간은 하락폭 나올 때마다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조정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동차 업종군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아차,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하락세 나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킨텍스와 관련된 지금 서울 모터쇼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다시 한번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차 군단에서 이 IT 관련된 업종군로만은 지수 대세 상승을 이끌기는 어렵다라는 거, 자동차 업종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조정시마다 약간은 경쟁력 우위에 있는 우량주를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HN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시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바로 구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포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가장 큰 수혜 업종과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종목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NH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랠리가 무섭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2만 원대에서 28만 원대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하지만 최근에 이 거래 연속적으로 좀 하락세 보였지만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 기기가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이 포털 접속은 무조건적으로 많이 성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광고 단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NHN에 대한 실적 개선도 더욱더 눈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2위 업체 다음과 그리고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경쟁력 우위로서 광고 단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형성이 되고 있는 NHN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메신저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좀 더 주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NHN 오늘장에서도 약간은 조정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 어제장 종가가 27만 원대 종가 형성되었습니다. 약 26만 5천 원대까지 살짝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5일선 터치 이후에 재차적인 반등 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가격대 매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28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매물배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목표가는 2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25만 5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5일선 지지 이후에 재차적인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NHN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우리 시간으로 7일 밤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지난 5일 열린 비공개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의 뜻을 같이해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재팬을 통해 약 1,200억 원을 들여 샤프의 신주 3%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어제 공식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번 투자로 LCD 패널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월 외환 보유액이 3,274억 달러로 9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투자 다변화 등의 이유로 2월 중 금 20톤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그런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동서해안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북한이 보통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해상 대규모 사격 훈련을 앞두고서는 비행기나 선박이 다니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에 미리 운행 주의를 주는데요. 최근 북한이 동해안과 서해안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사일 발사나 해상 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임박한 것입니다. 항행 금지 구역은 서해안의 경우에는 서한만 인근 해상, 동해 쪽은 강원도 원산 이북 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고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통해 위협을 고조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이 조만간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는데요.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보다 상당히 강도 높은 결의안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촉구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 검색과 금융 제재를 의무화하고 전 세계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 감시를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우선 의심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검색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는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박 검색에 이어서 금융제재 강제도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과 연계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해서 지금까지 제재 대상을 포함해서 총 개인 9명과 17개 법인으로 제재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밀수와 밀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네, 북한은 이 대북 결의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 대북 관련 상황들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어제는 북한이 핵 타격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면서 대남, 대미 도발 위협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 북한의 도발 지원 세력은 물론 그 지휘 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유엔 대북 조치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이 이후 상황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삼성전자가 샤프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어제 밝혀졌는데 늦은 오후 삼성전자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이 경쟁자인 샤프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얻어지게 될 효과 모두 궁금한데요. 예, 삼성전자는 어제 삼성전자 재팬을 통해서 약 1,200억 원을 들여서 샤프의 신주 3%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어제 공식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번 투자로 LCD 패널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샤프는 일본의 8세대와 10세대 LCD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프리미엄급 중소형 LCD는 물론 60에서 70인치대 대형 LCD 패널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는 협력 관계의 강화 목적인 만큼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샤프는 그동안 액정과 태양전지 판매 부진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외국의 여러 기업들로 투자 유치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화 보유액이 9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예, 한국은행이 어제
그 외환 보유액을 공개했는데요. 금을 추가로 사들여서 20톤의 금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총 104톤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 순위에서 34위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3,274억 달러로 전달보다 15억 달러가량 감소했습니다. 한편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이 재형저축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는데 기간이 7년 이상이니까요. 가입 전의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어제 재형저축이 첫날 출시가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15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높고 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일반 저축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입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의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